이것밖에 없다. 이 소 한 마리가 이 집에 남은 전부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삐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지 2해. 버틸 만큼 버텼으나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상인들은 그날 이후로 그 며느리 이야기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 끝자락 감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둘러싸인 마을이었지만 기름진 논이 꽤 되어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 강씨 마님이라 불리는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제법 내로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 복만이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논열 맞이기에 황소 2마리, 광에는 쌀이 넘쳐 흘렀지요. 그러나 복만이가 어느 해 가을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2해 전 일이었습니다. 빚은 남편이 죽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장사를 크게 벌이려 했던 모양이었지요. 복만이는 아무 말도 없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썼고 그것이 마치 숨겨둔 비수처럼 강씨 마님의 등에 꽂혔습니다. 노는 빚갚이로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황소 한 마리도 팔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쯧쯧, 복만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남은 가족은 어쩌려고. 강씨 마님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라고 낡은 집 한 채와 황소 한 마리, 그리고 3년 전 맞아들인 며느리 복례뿐이었습니다. 복례는 감천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두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강씨 마님은 처음에 며느리 복례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혼수 하나 없이 왔고 집안 배경도 변변찮았거든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이 며느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례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독이 마르는 법이 없었고 밥솥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셈이 빨랐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면 주판도 없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냈지요. 어머니, 그 나물은 두 묶음의 엽전 12잎이면 됩니다. 더 주실 필요 없어요. 강씨 마님이 눈을 깜짝 놀랄 때면 복례는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장사 따라다니며 귀동냥을 좀 했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렇게 2해를 버텼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강씨 댁 계시오? 이른 아침부터 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오서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서방을 무서워했습니다. 빚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업이었는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키가 훌쩍 크고 눈빛이 날카로워 마주치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지요. 강씨 마님이 마루 끝에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오서방, 웬일이요? 웬일이냐고요? 오서방이 팔짱을 끼며 비죽 웃었습니다. 기일이 지났소.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그 말을 3번 들었소. 오서방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달 장날 전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집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마친 오서방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강씨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례가 안채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례야. 강씨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게 없구나. 오서방한테 갚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복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딴냥이다. 딴냥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밭을 가는 품삯이 하루에 2돈이니 단량을 모으려면 쉬지 않고 25날을 일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양간에서 황소가 여물을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응. 저 소 장터에 내다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소까지 팔아버리면 빚을 갚고 남으면 씨앗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례야, 그 소가 없으면 봄 농사를 어찌 짓느냐? 논을 갈 소가 없으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빚을 갚아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강씨 마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건만 이 집을 제 집으로 알고 이렇게 나서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요. 복례야, 미안하다. 어머니. 복례가 2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집인데 미안하다니요.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 강씨 마님은 외양간에서 황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소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었지요.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6해구나. 수고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달기채 울기 전에 복례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고 자신도 빠르게 먹었지요. 어머니, 저 장터 다녀오겠습니다. 복례야, 혼자 가도 되겠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집 보고 계세요. 강씨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고삐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이 소 한 마리가 이 집에 남은 전부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고삐를 받아 들고 소를 이끌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길이 어스름했지요. 마을 어귀를 빠져나오며 복례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가는 길에 이웃 마을 할멈 하나가 복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복례 아가씨, 어디 가오? 이 이른 시각에 소까지 끌고 장터에 소를 팔러 갑니다. 할멈이 혀를 찼지요. 에고, 그 소까지 파는 거요? 강씨 댁이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그저 잠시 어렵습니다. 복례는 그렇게만 말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감천 장터는 20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복례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지요. 소 한 마리 제값을 받으면 7, 8냥은 될 터였습니다. 오서방에게 단량을 갚으면 2냥에서 3냥이 남겠지요. 남은 돈으로 봄 씨앗을 사고 품삯 일을 하면서 버티면 여름까지는 어찌어찌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논을 갈 수 없었습니다. 논을 못 갈면 가을 수확이 없었지요.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단 오늘을 넘겨야 했습니다. 장터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소리와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달 구는 소리, 생선 굽는 냄새,
상인들의 외침이 뒤엉켰지요. 복내는 소를 이끌고 우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시장에는 이미 소 몇 마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를 훑어보거나 흥정을 벌이고 있었지요. 복내가 소를 이끌고 들어서자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만복이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얼굴이 널쩍한 사내였는데 늘 웃는 표정이었지만 눈은 차가웠지요. 감천장터에서 거간꾼으로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이, 아주머니, 이 소 팔러 온 거요? 예. 얼마 받고 싶소? 7냥 받겠습니다. 만복이 허허 웃었습니다. 7냥, 아주머니, 이 소가 어디 7냥짜리요? 한눈에 봐도 늙은 소인데 기껏해야 2냥이지. 2냥이라고요? 복내는 소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6해를 밭을 갈고 짐을 날랐지만 아직 걸음이 튼튼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이 소는 6살입니다. 아직 힘이 좋고 병도 없습니다. 2냥은 말이 안 됩니다. 아주머니가 소값을 아시오? 요즘 우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나 하는 말이오? 2냥도 많이 쳐준 거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오늘 장에 나온 소가 모두 몇 마리인지, 사는 사람은 몇인지, 흥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훑었습니다. 저기 저 황소는 거간꾼이 내냥에 팔고 있구나. 그런데 저 소보다 우리 소가 더 살이 올랐다. 저쪽에 소를 사러 온 사람이 셋이구나. 모두 논가리 소를 원하는 눈치다. 봄이 가까우니 당연하지. 복례는 다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2냥이면 팔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쩔 거요? 다른 데 가봐야 다 마찬가지요. 기다리겠습니다. 만복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다려요? 얼마나요? 팔릴 때까지요. 만복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복례는 소를 나무 기둥에 묶어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장이 무르익어 사람이 늘었습니다. 저쪽에서 한 농부가 소를 사려고 기웃거렸습니다. 복례가 먼저 말을 건넸지요. 어르신, 논가리 소 찾으십니까? 농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복례를 보았습니다. 그렇소만. 이 소는 얼마요? 6살 소입니다. 힘 좋고 병 없습니다. 연냥이면 가져가십시오. 연냥, 비싸구먼. 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소 아니면 저쪽 소를 보셔야 할 텐데. 복례가 슬쩍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간꾼 만복이 팔려는 소였습니다. 저 소는 다리가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저쪽을 흘끔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가? 자세히 보시면 왼쪽 앞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봄 농사에 쓰시기엔 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복례가 아까부터 보아둔 것이었지요. 농부가 우리 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발굽을 들어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등을 쓸어보았지요. 5냥에 안 되겠소. 복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5냥이면 빚을 갚고 성냥이 남는다. 씨앗값과 봄 동안의 양식은 될 것이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논가리를 5냥 반이면 드리겠습니다. 5냥 반이라. 농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복례의 소를 보러 다가왔습니다. 이 소 파는 거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요?
연양입니다. 농부가 흠칫했습니다. 자기보다 비싼 값을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 것이지요. 잠깐, 나 먼저요. 5냥 반에 합시다. 그렇게 첫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5냥 반. 그러나 복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냥 반. 그러나 복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를 팔고 나서 엽전 꾸러미를 손에 쥐었을 때 복례는 장터를 다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엇이 팔리고 무엇이 남아도는지 어디서 손해가 나고 있는지를 보았지요. 저쪽 포목전 앞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봄 혼수를 준비하는 집들이 천을 사러 나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팔다 남은 천 조각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남은 자투리 천을 처치 곤란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다가갔습니다. 저 자투리 천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장사꾼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 단에 2돈이요. 5단이면 6돈에 주시겠습니까? 에이, 그게 무슨 셈이요. 그냥 5단 사면 10돈이지. 그래도 오늘 팔지 못하면 싣고 돌아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장날까지 창고에 두는 것도 일이시고요. 장사꾼이 복례를 다시 보았습니다. 6돈 반이요. 감사합니다. 복례는 자투리 1,005단을 사서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터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자투리 천 사실 분 없으십니까? 봄나들이 옷 한 벌 거뜬히 나오는 분량입니다. 처음에는 지나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자투리라고 했소. 어디 보자. 복례가 천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옥색이고 이건 자줏빛입니다. 봄 저고리감으로 딱 맞습니다. 얼마요? 2단에 5돈입니다. 비싸구먼. 포목전에서 같은 천이 한 단에 2돈이니 2단이면 4돈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2단에 5돈인데 대신 이 2가지 색을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더 비싼 거잖소. 색이 2가지라 봄에 치마도 한 벌 더 나오십니다. 단색으로만 사시면 아무래도 심심하지요. 아주머니가 천을 이리저리 대보았습니다. 줘보시오. 그렇게 2단이 팔렸습니다. 복례는 남은 3단도 한 시즌 안에 팔았습니다. 오후 해가 기울 무렵 복례는 장터 한켠에 앉아 엽전을 세웠습니다. 소 판 돈 5냥 반, 천 팔아번 돈 1냥 2돈. 모두 합하면 6냥 7돈이었습니다. 딴 양을 갚고도 1냥 7돈이 남는 셈이었지요. 복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집에서 장사 따라다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었지요. 복례야,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지요.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장터를 나오는 복례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주머니, 아까 소 팔고 천까지 팔고 갔지? 응, 그러더라고. 처음 본 솜씨가 아니야. 네 집 사람이래? 감천 강씨 댁 며느리래. 그 말이 복례의 귓가에 닿았지만 복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어귀를 막 빠져나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거기서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만복이었습니다. 눈빛이 고왔던 아까와 달리 험상궂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장터에서 뭔 짓을 한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 소 흉을 받잖소. 저 농부한테 내 소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소. 복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당신이 뭘 알아요? 왼쪽 앞다리에 힘이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봄 농사에 무리가 간다고 한 것도 거짓이 아닙니다. 만복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감히, 그리고 그 농부분도 결국 소를 사지 않으셨잖습니까? 제 말이 맞았다는 뜻이지요. 만복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장터에서 계속 장사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거요. 내가 이 장터 거간꾼 중 누구요? 복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고 앞으로 자주 올 생각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거래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만복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복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강씨 마님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손에 들린 엽전 꾸러미를 보자 강씨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얼마냐? 6냥 7돈입니다. 소를 5냥 반에 팔았고 장터에서 자투리 1,000을 사서 되팔았습니다. 강씨 마님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오서방한테 단냥 드리고 나면 1냥 7돈이 남습니다. 봄 씨앗값은 됩니다. 복례야. 강씨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어머니. 복례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뭐를?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집이 다시 일어서려면 돈을 버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씨 마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장터에 가면 사고 파는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잘 이어주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거간 일입니다. 강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가 장터에서 거간을?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뭐라 해도 먹고 살아야지요. 복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웠습니다. 강씨 마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다가 외양간을 바라보다가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그래, 복례야. 예, 내가 옳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등잔 아래 앉아 종이 한 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장터에서 보고 기억한 것들이었지요. 어느 물건이 어느 계절에 팔리고 어느 상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물건이 어디에 가면 값이 오르는지. 그 밤 강씨댁 작은 방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서방이 왔습니다. 강씨 마님이 단량을 내밀었을 때 오서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 있소. 있소. 확인하겠소.
오서방이 엽전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갚았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오서방이 돌아섰습니다. 강씨 마님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응, 끝났다. 그러나 사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지요. 강씨 마님은 며칠이 지나도 복례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터에서 거간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양반 체면은 아니더라도 과부집 며느리가 장터를 누비며 흥정을 벌인다는 것이 곱게 보이지는 않겠지요. 어느 날 저녁 강씨 마님이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복례야, 내 말대로 장터에 다니는 건 좋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까 봐요? 팔자 드센 며느리라고 하지 않겠느냐. 복례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말은 먹고 살 수 없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쌀은 쌀집에 있지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강씨 마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도 웃기구나. 어머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집안에 해가 되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은 약속드립니다. 그래, 알겠다. 하거라. 그러나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씨 댁 며느리가 장터에서 장사를 했다더라. 여자가 혼자 소를 팔고 천을 사서 되팔았다고? 팔자 드세게 생겼더라니. 수군거림이 돌담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복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막덕 할멈만이 복례 편이었습니다. 아이고, 팔자 드세면 어때요?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난 응원한다. 막덕 할멈은 옆집에 살며 오래전부터 강씨 마님과 이웃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은 침침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지요. 복례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하거라. 할머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도움 청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마. 다음 장날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보자기에 이것저것을 쌌습니다. 지난번에 장터에서 보고 기억해 두었던 것들이 있었지요. 감천 마을에는 온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서는 오칠 그릇 수요가 꽤 있다는 것을 장터에서 들었지요. 복례는 마을 어귀에 사는 나무꾼 영다리를 찾아갔습니다. 영다리 형, 요즘 온나무 껍질 팔 데 있어요? 영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에 갖고 나가도 제 값을 못 받아서 그냥 쌓아두고 있지.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한 자루 반쯤 될 거야. 제가 사도 될까요? 한 자루에 2돈씩. 영다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2돈씩이나. 장터 나가서 팔면 그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영다리 형, 그건 형이 직접 파는 것보다 제가 파는 게 더 이득일 거예요. 형이 장터에 나가면 반나절이 걸리고 그 사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영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먼. 대신 제가 판 뒤에 이익이 더 나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소. 온나무 껍질 한 자루 반을 복례가 사들였습니다. 사흘 후 장터에서 복례는 오칠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온나무 껍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장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있소만. 질 좋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자루에 새 돈 반에 드리겠습니다. 새 돈 반, 비싸구먼. 다른 데 사러 가시면 더 멀리 가셔야 합니다. 오늘 장에 이 정도 질로 나온 건 제 것뿐이에요. 장인이 껍질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한 자루에 새 돈이면 어떻소? 한 자루 반이면 5돈에 드리겠습니다. 장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그렇게 두 번째 장터 거래가 끝났습니다. 영다리에게 2돈씩 새 돈을 주고 남은 돈이 2돈이었지요. 복례는 그 2돈을 종이에 싸서 따로 두었습니다. 종잣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례는 장이 열리는 날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강씨 댁 며느리 또 갔네. 저것이 체면도 없이. 그러나 복례는 장터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이 복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야, 내가 묵은 쌀이 좀 있는데 어디 팔 데 없겠냐? 복례 아씨, 배를 짰는데 장터까지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팔아줄 수 있겠소?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지요. 복례는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장터에 내다 팔고 거기서 이익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팔아주고 받는 것은 이익의 열의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입에서 말이 달라졌지요. 복례가 팔아주면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받는데, 거짓말을 안 한대, 제값 다 받아준대, 수수료도 많이 안 받는다고. 막덕 할멈이 복례에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복례야, 내 소문이 좋게 나고 있다. 처음에는 뭐라 하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찾아오더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있잖아. 할멈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만복이라는 거간꾼이 너를 눈엣 가시로 여긴다더라. 조심해라.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만복의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자 자신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장날 만복이 복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니, 말 좀 합시다. 말씀하시지요. 이 장터에서 거간 일은 내가 하는 거요. 여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요. 복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입니까? 법이야 없지만 그럼 문제가 없군요.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이 아니구먼. 좋소, 그러면 봅시다. 아주머니가 여기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복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복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복은 이 장터에서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상인들과 인맥이 깊고 어느 날 갑자기 복례를 장터에서 밀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복례에게는 만복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논의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는데 강씨 댁에는 소가 없었지요. 복례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영다리 형, 이틀만 소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 대신 다음 장터 때 형 물건 2배 수수료 없이 팔아드리겠습니다. 영다리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옆마을 박첨진의 소도 하루 빌렸습니다.
그 대가로 복례는 박첨진의 가을 수확물을 팔아주기로 약속했지요. 소 없이도 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논에서 씨앗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복례야, 이 밭 다 뿌리면 여름에는 먹을 것이 생기겠구나. 예, 어머니. 작년에는 이 논에 씨앗 뿌릴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복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될 일은 됩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복례가 장터에서 팔아주는 물건 종류가 늘어나자 그것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해졌지요. 좁은 강씨 댁창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마을에서 들어오는 의뢰도 늘어나다 보니 장날 하루만으로는 다 처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창고를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제게 조금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복례는 그동안 열심히 아껴둔 종잣돈을 꺼냈습니다. 6냥이 조금 넘었지요. 이걸로 마을 어기 빈광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광. 박씨 영감이 쓰지 않는 광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더니 한 달에 2돈에 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강씨 마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미 알아봤구나.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먼저 여쭤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한참 딸처럼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광을 빌리고 나서 복례의 일은 더욱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마을에서 받아온 물건들을 광에 정리해 두었다가 장날에 한꺼번에 가져갔습니다.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천 장터뿐 아니라 이웃 오거리장에서도 소문이 났지요. 감천 강씨댁 며느리에게 맡기면 제값 받는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던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상인 하나가 강씨 댁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법 잘 차려입은 중년 사내였는데 짐발이 2개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가 강씨 댁이요? 강씨 마님이 마루에서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만, 무슨 일이시오? 며느님을 뵙고 싶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복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십니까? 아, 복례씨 맞소. 내 오거리장에서 장사하는 석돌이라고 하오. 예, 어떤 일이신지요? 이것저것 소문을 들었소. 믿을 수 있는 거간꾼을 찾고 있었는데 복례 씨가 딱이라 해서 석돌이 짐바리를 풀어 보였습니다. 비단과 모시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감천장에서 팔고 싶은데 나는 오거리에서 장이 겹쳐서 직접 올 수가 없소. 대신 팔아주면 이익의 2의 하나를 드리겠소. 2의 하나면 10분의 2, 즉 2알이었습니다. 복례가 받는 수수료보다 배가 넘는 금액이었지요. 복례는 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질이 좋았습니다. 이 비단 어디서 들여왔습니까? 평안도 의주 쪽에서 가져오는 것이요. 질이 좋소. 가격은? 한 필에 15냥이요. 복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천장에서 비단 한 필은 대개 12냥에서 13냥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15냥은 비쌌지요. 감천장에서는 15냥에 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냥에서 13냥이 한계입니다. 석돌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야 대신 모시는 지금 여름 한창이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모시 먼저 팔고 비단은 가을 혼례 시즌을 노리시면 어떨까요? 석돌이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먼. 그리 합시다. 그리고 이익의 2의 하나 대신
팔린 금액의 열의 하나로 합시다. 이에 하나보다 적은데 대신 저는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가져가겠습니다. 더 열심히 팔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석돌이 잠깐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재미있는 사람이구먼. 그리 합시다. 그렇게 첫 외부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장터에서 모시를 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여름 더위가 한창인 계절이었습니다. 모시는 시원한 소재라 수요가 있었지만 값이 워낙 비쌌습니다. 누가 이 모시를 살 수 있을까? 마을 부자들 아니면 복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한 번에 비싸게 파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었지요. 다음 장날 복례는 모시를 조각조각 잘라서 내놓았습니다. 한 필이 비싸서 사기 어려우신 분 조각으로도 팔아드립니다. 여름 저고리 한 벌 분량에 2냥이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봤습니다. 모시를 조각으로 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안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2냥의 저고리 한 벌 나와요? 나옵니다.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럼 하나 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명이 사자 옆에서 보던 사람도 샀습니다. 한 시즌 만에 모시 절반이 팔렸습니다. 구경꾼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것봐. 모시를 조각으로 팔다니. 생각지도 못했네. 저 복례라는 사람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만복이 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시 판매가 끝나고 복례가 장터를 나서는데 만복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재미 좀 봤소. 그럭저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만복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장터 상인 모임이 있소. 거기서 눈에 안 좋게 보이면 힘들어지요. 상인 모임이요? 그렇소. 거간꾼 자격도 그 모임에서 인정해줘야 제대로 하는 거요. 아직 아주머니는 정식 거간꾼이 아니지요. 복례가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식이 됩니까? 만복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런 정면 돌파가 나올 줄은 몰랐겠지요. 모임에 참여해야 하오. 심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언제 모입니까? 만복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복례는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정식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만복이 말한 상인 모임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 무렵 강씨 댁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하나씩 늘었고 강씨 마님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덕 할멈이 놀러와서 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이 반년 전이랑 달라졌구먼. 복례 내 덕이야. 다. 강씨 마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잘 들인 거지. 처음엔 내가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그 생각이 부끄럽네. 할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그러지. 처음에 며느리 좋게 보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살아봐야 아는 거지. 복례는 마당에서 그 말을 들으며 그냥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강씨 마님이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놀이개였습니다.
쪽빛 비단에 옷 구슬이 달린 것이었는데 어딘가 정성스럽게 닦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준 것이다. 우리 어머니, 즉 내 시할머니가 주신 것이지. 어머니, 팔지는 마라. 힘들 때 팔려고 몇 번 꺼냈다가 결국 못 팔았다. 내가 갖거라. 복례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강씨 마님이 복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없었다. 그날 밤 복례는 등잔불 아래서 놀이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제대로 서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서방이 다시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씨 댁계시오? 강씨 마님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오서방, 빚은 다 갚았소만. 빚 받으러 온 게 아니오. 오서방의 표정이 아까와 달리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오? 오서방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소. 복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한테요. 그렇소. 오서방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실은 내가 거간꾼 만복이한테 돈을 좀 꿔줬는데 그 자가 갚질 않소. 복례 씨가 장터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좀 도와줄 수 없겠소. 복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빚쟁이 오서방이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요. 만복이 씨가 얼마를 빌려갔습니까? 석 냥이요. 언제 빌려갔는지요? 석 달 전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복이 씨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오서방이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복례 씨, 아까 일이 생각나서 말이요. 내가 전에 이 집에 너무 매정하게 굴었소. 뜻밖의 말이었지요. 복례도 강씨 마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라 이해해 주시오. 오서방이 고개를 꾸벅하고 가버렸습니다. 복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다 사정이 있구나.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만복이 씨도 그럴까. 그 물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 내내 복례의 거간일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커졌습니다. 감천 장터에서 이름이 알려지자 오거리 장상인들도 복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 가져온 비단도 모두 팔렸지요. 봄에 시작한 논농사도 가을이 되니 수확이 났습니다. 소를 빌려 지은 농사였지만 강씨댁 창고에 쌀 2가마가 들어왔습니다. 강씨 마님이 쌀 가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수확이 났구나. 더 있을 거예요, 어머니. 내년에는 우리 소도 마련해서 더 넓게 갈 겁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그 가을에 만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방이었습니다. 복례가 마을 사람들 물건을 내다 팔려고 장터에 자리를 잡으면 만복이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더 싼 값에 같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못이 여기 있습니다. 복례 씨 것보다 한돈 쌉니다. 사람들이 기웃거렸습니다.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담담했지요.
대신 복례는 만복이 팔지 못하는 것들을 팔았습니다. 마을에서 만든 수제 된장과 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만복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었지요. 맛보고 사실 분, 맛보고 사십시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 된장은 누가 담근 거예요? 감천마을 분들이 손수 담근 겁니다. 3년 묵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요? 어디 맛 좀 볼게요. 맛을 본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왜 이리 맛있어요? 3년 묵은 게 얼마예요? 그렇게 된장과 간장이 팔렸습니다. 만복은 비단과 포목만 팔 줄 알았지. 이런 음식 쪽은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복례가 거래하는 품목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봄에는 온나무 껍질, 여름에는 모시와 생선, 가을에는 된장간 장국식. 각 계절마다 팔리는 것이 달랐고, 복례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만복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방해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소문을 냈습니다. 강씨 댁 며느리가 물건에 흠집을 숨겨서 판다더라. 아니, 저번에 팔아준 배가 색이 바랬다고 하던데? 거짓말 안 한다더니 그것도 소문이었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덕 할멈이 달려왔습니다. 복례야, 이 소문 들었냐? 만복이가 퍼뜨리는 거야. 분명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한 번도 흠집 있는 물건을 판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소문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전해주세요. 뭐라고? 제가 팔아드린 물건 중에 흠집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가져오시라고요. 제가 다시 팔아드리거나 돈을 돌려드리겠다고요. 할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소문은 행동으로 잠재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몇 명이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지만 한 사람은 정말 배에 색이 약간 바랜 것을 가져왔습니다. 복례는 군말 없이 돈을 돌려줬습니다. 색이 바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눈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잘못 보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팔 때 미리 확인 못한 것일 수 있으니 돌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다르네. 소문은 오히려 복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강씨 댁 며느리 문제 생기면 바로 돌려준대. 흠집 있는 물건 팔면 그냥 돈 돌려줬다더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 만복의 계략이 오히려 복례의 신뢰를 더 높여준 꼴이 되었지요. 그런데 본격적인 시련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복례가 장터에서 돌아오니 낯선 사내 둘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씨 댁이요? 그렇습니다만. 한 사내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 빈 문서요. 복례가 받아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서방에게 갚은 것과 다른 빚이었습니다. 남편 복만이가 또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이었지요. 얼마입니까? 10냥이요. 10냥. 복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빚입니다. 모르셔도 갚으셔야 하오. 문서가 있으니. 사내들이 떠나고 나서 강씨 마님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복례야, 저건 내가 처음 보는 문서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어디서 또 빌리셨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몰랐다. 정말 몰랐어. 복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10냥. 지금 복례가 모아둔 돈은 다 합쳐도 6냥 남짓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4냥이 모자랐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가져온 사내들이 만복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복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의심스러웠지요. 남편의 진짜 빚인지 아니면 만복이 꾸민 일인지. 복례는 이튿날 아침 일찍 오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오서방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서방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례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서방이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이 문서, 인장이 좀 이상하오. 이상하다고요? 감천고을에서 찍는 인장인데 자세히 보면 획이 조금 달라. 진짜 인장은 이렇게 삐뚤음하지 않아.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가짜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의심스럽긴 하오. 관아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소. 복례는 곧 장관하러 갔습니다. 관아에서 문서를 확인하는 서리를 찾아갔지요. 이 빈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리가 문서를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인장, 어디서 났소?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서리가 다른 문서와 대조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인장은 5년 전 것이요. 그런데 문서 종이는 올해 나온 거요. 이상한 문서요. 그럼 가짜입니까? 단정은 못하겠소. 다시 조사해봐야 하오. 복례는 관아를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만복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복례는 만복이 데리고 다니는 사내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사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만복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막덕 할멈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만복이네 마을 사람이야. 물어봐 줄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흘 후 할멈이 돌아왔습니다. 복례야, 들어봐. 그 사내들은 만복이 처남들이래. 원래는 한양 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내려왔다는 거야. 처남들이요? 응.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전에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더라. 가짜 빈 문서 들고 다니면서 돈 뜯어낸 거.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였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아십니까? 오거리 넘어 버들 마을이래. 감사합니다. 복례는 그 길로 버들 마을로 향했습니다. 20리 길을 혼자 걸었지요. 버들 마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중년 농부였는데 복례 이야기를 듣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 놈들이 또 그 짓을 했소. 나도 그렇게 당했소. 문서가 가짜라고 관아에 신고했더니 흐지부지 됐지. 왜 흐지부지 됐습니까? 만복이가 감천 장터상인 모임 두목과 아는 사이라서. 윗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복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상인 모임 두목. 만복이 복례에게 상인 모임에서 눈엣 가시가 되면 힘들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에 그런 줄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복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상대는 만복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힘이 있었지요. 복례야, 무슨 일이 있었냐? 강씨 마님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복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문서, 만복의 뒤를 봐주는 상인 모임 두목. 강씨 마님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복례야, 그냥 접어라. 어머니? 이건 너무 큰 싸움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상인 모임 두목까지 상대할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복례야. 강씨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다치는 게 무섭다. 빚도 어떻게든 갚으면 되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 그냥 여기서 멈추자.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인 모임 두목이라면 감천장터에서 복례를 완전히 쫓아낼 수도 있는 힘이었지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을 켜놓고 놀이개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멈추면 되는 걸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다음에 만복이 또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누가 막지? 버들마을 농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고해봐야 흐지부지 됐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끝나는 것이었지요.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두려움과 용기. 둘 다 있어야 사람이야. 복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가 강씨 마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강씨 마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야, 실패하면 그때 접겠습니다. 하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나지는 않겠습니다. 강씨 마님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복례야. 예. 혼자 싸우지 마라. 도움을 청하거라.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복례가 먼저 찾아간 것은 오서방이었습니다. 오서방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오서방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만복이가 꾸민 일을 밝히려고 합니다. 오서방님도 만복이에게 당하셨잖습니까? 오서방이 침묵했습니다. 만복이와 상인 모임 두목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압니까? 알고 있소. 두목이 누구입니까? 오서방이 낮게 말했습니다. 감천 고을 장 영감이요. 장 대감의 친척이라 감천에서는 손댈 수 없는 사람이지. 복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장 대감의 친척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복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서방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서방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무모한 짓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거요? 예. 오서방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나도 이대로 당하고 살기는 싫소. 그렇게 두 사람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만복이 사내 둘을 데리고 강씨 댁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씨 댁 며느리 나오시오. 목소리가 높고 거칠었습니다. 복례가 나왔습니다. 만복이 눈을 흘겼습니다. 이 여편네가 관아에 다녀왔다고? 문서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감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는 짓이오? 만복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음 장날부터 이 장터에 발들이지 마시오. 상인 모임에서 결정한 일이오. 복례의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이유, 자격 없는 자가 거간 일을 하니까 그렇소. 규정상 거간꾼은 상인 모임의 허가를 받아야 하오. 아주머니한테 그 허가를 내주지 않겠소. 복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오? 언제 만들어진 규정인지 알아야 제가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만복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주 끝까지 버티는구먼. 좋소. 이번 장날 상인 모임에 나오시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퇴출을 결정하겠소. 복례는 만복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만복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사내들이 뒤를 따랐지요. 복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마루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복례야, 괜찮냐? 예, 어머니. 복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며칠 없었습니다. 장날 전날 밤, 복례는 자리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만복이 한 일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가짜 문서, 소문 퍼뜨리기, 장터 방해. 그리고 버들마을에서 같은 짓을 한 전력. 그러나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가짜 문서의 인장이 이상하다는 것은 오서방과 관아 서리가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복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장영감이라는 후원자가 있는 한 관아에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터였지요. 복례는 새벽까지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의 마음.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사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만복은 힘으로 눌렀습니다. 상인 모임, 장영감 두 개의 힘으로. 그러나 복례에게는 힘이 없었지요. 대신 복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신뢰. 마을 사람들이, 거래했던 상인들이 복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으면 어떨까? 복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오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덕 할멈 집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봐. 오늘 장날 상인 모임에 저 좀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할멈이 눈을 반짝 떴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같이 가마. 다음으로 영다리를 찾아갔습니다. 형, 저 온나무 껍질 팔아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왜? 오늘 장날 상인 모임에 와주실 수 있겠어요? 저 옆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영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석돌이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말을 전할 사람을 빌려 오거리장에 소식을 넣었지요. 오서방에게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서방님, 오늘 상인 모임에 저와 함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서방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가겠소. 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후 미시가 되자 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터 한켠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만복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장 영감이 앉아 있었지요. 장 영감은 복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여자가 복례란 사람이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 영감이 복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복례 뒤에는 막덕할멈, 영다리, 오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고 마을 사람 몇이 구경하고 있었지요. 장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라 했소. 내가 들으니 우리 상인 모임에 허가 없이 거간 일을 하고 있다더군. 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건 규정 위반이요. 복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장 영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언제라니? 제가 장터에서 거간 일을 시작한 것이 올봄입니다. 그 규정이 그 이전부터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복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오. 규정이 있으면 따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 규정을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면 알아봤어야지. 안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 영감이 손을 들어 만복을 제지했습니다. 됐소. 어쨌든 오늘부터는 이 모임의 결정에 따르는 게 좋을 거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장터에서 거간 일을 할 수 없소. 복례가 장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만복 씨가 저를 고발한 이유가 제가 규정을 어겨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 영감이 불편한 듯 눈을 돌렸습니다. 복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복 씨는 제가 장터에 나온 첫날부터 방해를 했습니다. 소문을 내고 거래를 막고 그리고 가짜 빈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장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짜 문서, 무슨 소리요? 관아 서리가 확인했습니다. 문서의 인장과 종이의 연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오거리 넘어 버들 마을에서도 같은 수법을 쓴 전력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만복이 발끈했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근거로? 오 서방님. 복례가 오 서방을 보았습니다. 오 서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만복이한테 성냥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소. 그 빈 문서도 복례 씨가 보여준 것과 비슷하게 이상한 구석이 있었소. 구경꾼 사이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세상에, 진짜요? 만복이 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낯선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석돌이었습니다. 오거리장에서 달려온 것이었지요. 나도 할 말이 있소. 석돌이 장 영감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거리장 상인이요. 복례 씨와 비단 거래를 했소. 그런데 얼마 전에 만복이 씨가 저한테 찾아왔소. 복례 씨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자기한테 물건을 넘기면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고 했소. 장 영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복이, 이게 사실이요? 만복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아, 그건 사업상 제안을 한 것뿐이고. 영감님, 복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터에서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흠집 있는 물건을 판 적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돌려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영다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례 씨는 제 온나무 껍질을 정직하게 팔아줬습니다. 막덕 할멈도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고 제 값 다 받아줬어요. 장 영감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만복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지만 장 영감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소. 장 영감이 일어섰습니다. 만복이 그 빈 문서 거는 관하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도록 하시오. 영감님, 내가 뒤를 봐줄 수 있는 건 사업상 다툼까지요. 가짜 문서는 다른 문제요. 만복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장 영감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씨, 앞으로 이 모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시오. 정식으로 검토하겠소. 감사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달이 밝았지요. 만복의 일은 절반만 해결되었습니다. 장 영감이 관하 조사를 허락했지만 만복이 순순히 당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 모임의 허가 심사라는 것도 아직 남아 있었지요. 강씨 마님이 따뜻한 찻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복례야, 이것 마시거라. 몸이 식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달빛이 마당에 내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례야. 예. 내가 이 집에 온 날이 생각난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머니 눈에는? 강씨 마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작고 별것 없어 보이는 아이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다르게 보인다. 복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크게 보인다. 아니, 처음부터 컸는데 내가 못 본 것이겠지. 복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강씨 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말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겁이 많았습니다. 낯선 집에 왔으니까요. 그랬겠지. 그런데 어머니가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주시던 거, 그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였습니다. 강씨 마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에구,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이제 잘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또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금씩 옮겨갔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버지. 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훌륭한 분이셨구나. 근데 그 말 뒤에 하신 말씀이 오늘에야 제대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용기. 둘 다 있어야 사람이라고. 강씨 마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과 용기. 저는 오늘 장터에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은 건 두려움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운데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용기지.
예. 강씨 마님이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내야, 내가 뒤에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이, 그 손의 온기가 복내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복내는 소리 없이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튿날부터 복내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만복의 가짜 문서 건의 관하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서방이 빌려준 돈도 강씨 댁에 들이민 가짜 빚도 함께 조사가 시작되었지요. 만복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요. 그러나 버들마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러 왔습니다. 오서방이 연락을 취해준 것이었지요. 증인이 늘어나자 만복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남들도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형이 시킨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관아에서 만복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 영감도 이번에는 만복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사기 행각이 이렇게까지 드러나자 자신도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만복은 결국 관아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짜 문서를 만들어 재산을 갈취하려 한 죄, 타 지역에서의 사기 전력, 태형 50대의 장터 영구 퇴출이었습니다. 강씨 댁에 들이밀었던 가짜 빚은 무효가 되었고 오서방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버들마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판결이 난 날 복내는 장터 어귀에 서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옆에 막덕 할멈이 있었습니다. 복내야, 됐다. 할멈이 복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기쁘지 않아? 복내는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쁩니다. 다만, 처음에 그냥 소 한 마리 팔러 왔던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할멈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소 한 마리가 이 난리를 만들었구먼. 그로부터 얼마 후 상인 모임에서 복내의 허가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만복이 없었습니다. 장 영감이 직접 복내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거간 일을 한 지 얼마나 됐소? 올 봄부터 시작했으니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 불만 제기가 들어온 건 없었소. 한 건 있었습니다. 빼색이 바랜 것을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장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가를 올려받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시세보다 낮게 받았습니다. 대신 제가 팔아드린 물건 값이 시세보다 높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장 영감이 옆 상인들과 눈빛을 나눴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허가를 내주겠소. 복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하겠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시오. 정직이 최선이라는 것은 늙어봐야 아는 줄 알았는데 젊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군. 복내가 빙긋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가를 받고 장터를 나오는 복내를 보며 구경하던 상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정식이구먼. 강씨 댁 며느리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복내는 그 말들을 들으며 그냥 걸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해 겨울 강씨 댁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고에 쌀이 가득 찼고 복내가 번 돈으로 작은 황소 한 마리도 장만했습니다.
강씨 마님이 외양간에 들어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을 뭐로 할까?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복이라고 하자. 복이 들어온 소니까. 복내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복내는 논에 나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빌려온 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 보기가 논을 갈았습니다. 흘내음이 좋았습니다. 강씨 마님이 논두렁에 앉아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내야. 예, 어머니. 이제 이 집이 살아났다. 복내가 일어서며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버텨주셨지 않습니까? 혼자서 두 해나. 강씨 마님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넌 정말 이상한 아이야. 왜요?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하니까. 복내가 논두렁으로 올라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막덕 할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야, 오거리장에서 사람이 왔는데 비단건으로 또 거래하고 싶다고 하네. 복내가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가거라. 복내가 논두렁을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강씨 마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온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지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복내의 아버지가 말했다지요. 그해 여름이 다시 왔을 때 복내는 감천 장터뿐 아니라 오거리장, 버들장까지 세 곳에서 거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마을 젊은 아낙 한 명을 데리고 일을 가르쳤지요. 이 물건은 어느 계절에 어디서 팔리는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익혀야 합니다. 아낙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복내 씨,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보고 듣고 실수하면서 알게 되었지요. 실수도 많이 하셨어요? 복내가 빙긋 웃었습니다. 처음 장날에 소 한 마리를 팔러 갔다가 거간꾼한테 두 냥에 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아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두 냥에 파셨어요? 아니요. 그럼 복내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5 냥판에 팔았습니다. 아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장터를 잘 보면 답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날 이후 복내의 일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오서방과도 사이가 좋아졌지요. 빚을 받으러 다니는 일이 업인 오서방이었지만 복내와는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 배를 많이 짜는데 팔 데가 없다더라. 그 마을 제가 다음 장날에 들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어느 날 오서방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복내 씨,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있소. 말씀하십시오. 가게를 내면 어떻겠소? 돌아다니며 팔기보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요. 복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게라면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장터 안에 빈자리가 하나 있소. 장 영감이 복내 씨한테 괜찮다고 했소. 영감님이요? 그 어른도 복내 씨를 눈여겨보고 있소. 이번 만복 사건으로 장터 신뢰를 복내 씨가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복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내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모아둔 것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가게를 내고 싶습니다. 강씨 마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게,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 예. 그런데 어머니, 시댁에 이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씨 마님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있긴 한데 별로 쓸모없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두밀 고개 너머의 작은 밭이 하나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가져가려다가 워낙 구석이라 포기했는지 그냥 남아있는 땅이야. 그 밭이 얼마나 됩니까? 성 맞이기쯤 될 거야. 볕이 나쁘지 않은 땅인데 멀어서 아무도 안 쓴 거지. 복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그 밭을 담보로 장영감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담보라니? 가게 자리를 먼저 쓰게 해주시면 가을 수확 전까지 밭을 팔아서 갚겠다고요. 강씨 마님이 걱정스러운 눈을 했습니다. 그게 될 것 같으냐? 해보겠습니다. 복례는 장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장영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두밀 고개 넘어 밭이라면 그쪽에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오. 예. 그 고개 너머로 새 길이 날 예정이라 하더군. 그럼 접근이 쉬워지니 그쪽 땅값이 오를 것이오.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새 길이 난다면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이었지요. 영감님, 제가 그 가게 자리를 우선 쓰게 해주시면 가을 전에 좋은 값으로 땅을 팔아 정산하겠습니다. 장 영감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소. 믿어보겠소. 그렇게 강씨댁 며느리 복례의 가게가 생겼습니다. 간판은 소박했습니다. 나무판에 글씨 몇 자. 복례 거간방. 사람들이 처음에는 킬킬거렸습니다. 거간방이라니 여자 거간꾼 가게는 처음 보네. 저 집에서 맡기면 잘 판다더라.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한 달이 지나자 가게 앞에 사람이 줄을 서는 날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영감의 말대로 두밀 고개 너머로 새 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밭을 내놓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부른 값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받았지요. 장 영감에게 가게 자리 비용을 갚고도 남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 돈으로 복례는 가게를 더 넓혔습니다. 창고를 하나 더 얻었고 사람도 하나 더 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감천 장터에서 복례 거간방은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맡겼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수수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 그것이 복례 거간방이 믿을 수 있는 이유였지요. 강씨 마님은 가게 안쪽 방에 앉아 손님들 차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마님, 며느님을 잘 두셨습니다. 강씨 마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이 아니지요. 저 아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든든히 뒤에 계시니 잘 되는 거지요. 강씨 마님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복례가 앞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뒤에서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례가 앞에서 나아가니 강씨 마님도 덩달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복례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씨 마님이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보세요? 감나무. 왜요? 이 나무 복만이가 결혼하던 해에 심은 거다. 이제 이렇게 컸구나. 복례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빨간 감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지요. 따서 드실까요? 아니, 그냥 보는 게 좋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기울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복례야. 예. 고맙다.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어머니. 아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말이야. 강씨 마님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 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강씨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으면 이 집이 없었다. 복례도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 제가 올 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감나무 위에 저녁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을 어디선가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들고 장터에 나선 며느리가 보여준 것이 그것이었지요. 정직하고 성실하면,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그 마음이 힘이 됩니다. 빚더미에서 시작한 강씨 댁이 일어선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믿어준 또 한 사람의 마음 덕분이었지요. 그 이야기는 감천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씨 마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그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 마음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빚더미 속에서 소 한 마리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그날 이후로 복례 이야기를 두고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소 한 마리 팔러 장터에 나온 여자가 어떻게 그 장터를 바꿔놓았는지를요.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복례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감천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소 한 마리를 팔러 갔다가 소떼를 몰고 온 며느리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 크게 된다는 이야기로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